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지금 미국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너무 못 살고 있는데 너무 못 살아가지고 나 혼자라도 잘 살고 싶어서 전쟁도 여럿 나오고 있으며 잘 못 살아져 버리니 그 불안은 내부 속에서 피어나 우리나라에서도 계엄이라는 크나큰 이슈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곳에서도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이러한 가시 속에 돈의 흐름은 미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미국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 미국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정학적 태생론? 맞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특성, 아마 이 태생론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게 맞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기축통화? 달러?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 그 달러로 인하여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영상 내용 좋으니 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만 보아도 달러의 가치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가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떤 것에 가치가 있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필요한 무언가의 가치가 적거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도 무엇이든 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처럼 말이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달러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비교 대상은 단연코 달러라는 화폐처럼 미국의 화폐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화폐가 될 것입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화폐의 가치가 낮다는 것이고 이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 됩니다. 이해를 하셨을까요? 지금은 달러의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그냥 달러의 가치가 높다고 하면 옳은 말이 아니게 됩니다. 왜일까요? 달러라는 것은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달러가 없었을 때에는 금이라는 것이 달러가 있기 전 화폐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금의 가치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가치는 높지가 않습니다. 쓰레기 수준일 것입니다. 금의 가치가 단기간 시간 동안 급격하게 올랐으니 금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낮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그 종이화폐 중에서 높을 뿐 달러는 그 무리에서 꺼내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별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달러를 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화폐를 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달러를 포함한 모든 종이 화폐가 화폐의 가치로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는 종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기축통화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이라는 것이 휴대성, 환급성 등의 불편한 이유 등으로 금에서 종이화폐로 넘어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금을 1000년, 2000년 사용을 하면서 모두 느끼게 된 불편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은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화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강제로 우리 종이화폐 쓸 거니까 너네도 종이화폐를 써?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니 금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처음에 역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이화폐를 그냥 나라마다 다 찍어서 이거 써 라고 하면 그 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금을 묻혔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을 하다가 자본시대에 살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자 그렇게 자유경쟁 속에서 화폐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는데 금을 똑같이 묻힐 수 있을까요? 금도 점점 적게 묻히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미미한 환율량만 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종이화폐는 잘 돌아갔습니다. 왜? 이미 그 종이화폐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왔으니까 말이죠. 맨날 종이화폐에 금 몇 그램 묻어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몇 년은 했겠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안 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금은 이제 신용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하여도 금이라는 생각은 금이 그래도 종이화폐보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 종이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보다 뒤처진 시대였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에는 인과성을 두었고 체계를 잡았으며 신용과 신뢰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많은 시나리오와 스토리텔링을 많이 쓴 시대였음은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금에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면서 의미를 줄이기도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 시대에 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도는 무역이 활발한 나라가 그 금이라는 것을 꽉 잡고 있었으며 그게 처음에는 네덜란드 쪽에 있어 금융허브를 만들었고 그 금융허브가 영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영국의 금융허브를 짓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패권을 쥐고 영국이 아닌 나라들은 그 패권에 대응을 하기도 하면서 시간은 세계대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정통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금입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영국과 유럽의 금을 전쟁을 하는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유럽 전 나라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들끼리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에게 물건을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미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의 패권의 중심이었던 유럽. 미국은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먼저 발생한 1차 산업혁명, 그로 인하여 그런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 위도가 같은 그 생활 환경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은 미국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며 1차 산업을 바탕으로 2차 산업의 혁명을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차 산업혁명 붐이 미국과 독일에서 일어나면서 컨베이어 시스템,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기틀로 독일은 증기나 방적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전쟁에도 많이 도입을 하게 되어 세계대전에서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 있던 돈들로 미국에서 무기를 사고 식량을 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전쟁이 끝이 나니 영국은 지금까지 패권국이었는데 최고 종이화폐인 파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가 힘을 잃게 되어버리니 당연스럽게 파운드도 힘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계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고 좋은 것은 없었고 유럽은 전부 초토화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재건하고자 마셜 플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셜 플랜은 공식적으로 유럽 부흥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개입을 하였고 태폐해진 유럽 내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였습니다. 미국도 유럽을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유럽이 못 살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서유럽 국가들을 계속 뒤치작거리를 해야 할 것 같았고 소련의 세력이 계속 붙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 재건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의 미국은 전 세계의 대전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전쟁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미국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정말 많고 역사적으로는 가장 성장한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서유럽에 어마무시한 돈을 투입하면서 유럽을 살리기 시작하였고 이 상황에 달러를 유럽에 엄청나게 풀어버리게 됩니다.
금을 주면 달러로 주기도 하고 달러를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금을 유럽에서 영끌할 정도로 미국은 빨아들이고 이후 시간이 조금이 더 지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도 달러의 가치를 유지를 하려면 금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석유 통제권을 뺏어오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의 중동 식민지들을 전부 독립시키고 대신 신생국들의 후원자를 미국이 자칭하면서 채굴권을 영국이 아닌 미국인들에게 독점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의 군대는 정통성이 부족한 중동 나라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도 만들면서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만 할 수 있게 해버리고 석유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세계 전쟁을 통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발빠르게 알았던 미국의 행동과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합쳐져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은 석유를 독점을 하게 되고 미국이 독립된 중동 나라들을 미국 군대로 지켜주면서 석유를 달러로만 교환을 하도록 하니 석유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는 달러 패권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 패권 유지를 위한 싸움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기에 편승을 하면서 반미 산유국들을 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점점 커진 것이 문제가 되고 종교적 씨앗도 같이 커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략 1980년대 후반까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1990년대로 넘어가서는 소련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산 정부가 붕괴가 되면서 세계 질서가 미국 소련 체제에서 단연코 미국 일강 체제로 변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시 달러의 세계화는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고 중국이 공산주의 체계가 소련이 한번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부분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국이 개방을 선언을 하며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브릭스라고 칭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국가들도 어느 정도 자립할 능력이 되기도 하니 미국의 석유 패권에 도전을 하기도 하며 이렇게 2000년 이후 현재 경제적 패권 다툼을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2인자로 올라가기도 하며 미국의 국제 전략에 있어 중국에게 부여된 역할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기지 제공, 자원과 1차 가공품의 공급처 역할이었는데 중국이 부를 축적을 하게 되니 내수 경제가 크게 활성화가 되어버리니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패권을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였을 때만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국답게 100년은 기다리며 힘을 쌓고 중국의 경계감을 약화시킨 다음 중국과 미국의 결속이 깨지면 미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면 중국의 정치적 요구를 미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진핑이 갑자기 변수를 두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연임 때부터 슬슬 본 모습을 보여주더니 독재 정권 특성답게 독재자의 위신을 세우기도 하면서 독재자가 내린 교시에 맞춰 국가 전략을 수정하게 되니 전랑 외교를 시작으로 미국과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선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금, 석유로 신용이 담보가 되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석유의 위안화 결제를 추구하고 산유국 중에서 덩치 큰 브릭스 국가들과 글로벌 사우스 동맹도 만들고 금을 어마무시하게 사들여 위안화에도 금과 석유의 신용 담보를 만들어 보고자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공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브릭스가 하고 있는 행동, 왜 어느 정도는 성공 단계까지 오고 있는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금과 석유를 안전하게 지배를 했던 시기는 이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즉 중국의 도전에 미국은 지금까지 싸웠던 방식 그대로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미국 정치적 흐름은 공산당 내에서도 소수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도 말이죠. 이들의 주장은 현재 달러의 가치를 담보하는 신용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 대신 가상자산을 써서 뒤늦게 미국을 쫓아와서 위협을 하는 중국이 가진 금의 가치를 깎아버리고 싶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석유에 대한 부분은 기술의 발달로 더욱 손쉬워진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다른 산유국들을 압도할 정도로 석유를 증산해서 미국 자체가 유가를 통제할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해를 하셨나요? 공화당 일부 소수파는 정부는 금을 팔고 가상자산을 사야 하며 석유를 환경이고 뭐고 없이 무제한으로 뽑자고 하는지 말이죠. 현재 가상자산을 무슨 달러로 대체하고 이걸 통화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그냥 코인 투자자들의 상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금에 대체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여 경제적 패권을 지킬 수 있는 도구로 가상자산이 쓰일 수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주도권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민주당, 공화당 다수, 연준, 월가의 다수는 아직 금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 소수파가 현재 정권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정도인 상태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국과 브릭스가 많이 따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 보유량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 공식적으로 노출된 금 잔고의 24% 정도는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4%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 어마무시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만 비공식적으로 금 잔고를 공식 잔고의 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을 중국이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중국이 가상자산을 금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